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칼을 뽑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칼 뽑아둔 윤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어, 방만 경영 개선,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 카르텔을 없애는 것이 규제 혁신 아니냐,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이러한 이 발언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의 핵심을 보면요, 우선 임시국무회를 좀 수시로 열어서 기동력 있게 전반을 챙겨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지금 현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데, 매주 지금 비상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일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해서 경제 체질을 좀 바꾸고, 정부는 걸림돌이 되는 기업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라.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그 다음에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공공기관의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해서 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라. 이제는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수 없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가지고 작년 말 기준으로요, 이 놀랄 정도의 숫자예요. 583조가 공공기관 부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350개 이르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되겠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 하는 것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 철저한 경영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일부 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 플러스 이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한 이런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제2차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감사하고요, 이미 시행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문제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똑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 중요한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럽을 출장하고 돌아오면서 강조한 것이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고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삼성이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한 점은, 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 공공기관의 개혁,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 이 두 개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력히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당 20명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황우여, 그 다음에 김무성, 이런 분들이 오늘 오찬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용산 어떠냐, 그러니까 당연히 좋다고 얘기하죠. 좋다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나 이제 웃음을 자아나게 나는 발언했는데, 뭐냐면은 본인이 청와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다시 한번 청와대를 훑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냥 청와대에서 근무할 걸 참 됐나, 괜히 잘못 용산으로 간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두들이 웃었다라는 일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행안부, 드디어 오늘이 이제 21일인데 21일 날 행안부에 지금 설치된 자문위원회,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본래 예고한 대로 오늘 개선 방안, 자문안을 내놨어요. 이 자문안을 내놓으니까 지금 경찰에, 지금 이 김창룡 경찰청장 주대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한 3시경부터 이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아마 한 두세 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대단한 반발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얘기는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또 포함해야 되겠고, 경찰에 대한 자체 그리고 또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검수한박 하다 보니까 검찰의 비대에 대한 권력이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비대한 권력을 인계받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비하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이 권고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경찰 관리, 그 다음에 운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권고안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대로 되면 우선 인사 문제, 인사는 이제 보직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 감찰과 관련된 행안부의 이 권한,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새로운 권고안의 특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2가지 부분으로 크게 대별이 된다고 해요. 하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효율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방안인데, 우선 민주적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가 제시한 걸 보면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 지원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재 행안부 내에서는요, 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정책 수립에 대해서 직접 지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관련 규칙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를 위해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과 같은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 제청 자문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컨대 경찰청장,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딱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경찰청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임명 과정과 흡사한 그거를 벤치에 마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 자체의 감찰도 강화하고 감사원과 같은 외부 기관의 감사도 실질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징계 요구와 같은 절차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승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계급 정년제, 이런 문제도 또 다루고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경찰이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상이해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경찰을 통제하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장영수 고대 법대 교수 같은 경우는요, 이 경찰 인사권을 행안부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통제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다른 방식의 통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러면서요,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법무부 검찰국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진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 통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행정이나 예산, 인사에 대한 통제를 일컫는 거지 수사에 대한 관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민 변호사도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도 더 강해서
세계 최강의 경찰인데 오히려 검찰 수사가 고검의 항고, 대검의 재항고, 대검 감찰부의 정기 수사 사무 감사 제도 이렇게 완비되어 있는데 비해서 경찰 수사의 경우에는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의 경우는 이러한 경찰 이 권고안에 대해서 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요. 인사를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법에 규정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해야지 행안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총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자문위는 그동안 이런 경찰총장과 청와대에서 있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권고안이 나오니까 참여연대, 민변, 그다음에 경실련 이런 데서 지금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런 이 기관들이 비판하고 있고 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어쨌든 간에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필요하고 오늘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 정도는 최소한의 필요한 장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관련 뉴스인데요.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에서 없어졌던 즉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없어졌던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말하자면 침해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미명하에 이루어진 조치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보준칙을 개정해가지고요. 전문 공보관이 아니면 일반 수사검사나 수사관들은 언론에 일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놨어요. 이게 이제 추미애가 해놓은 것이고 이 추미애의 공보준칙 개정안이 맨 먼저 작동한 것이 본인의 소환조사, 부인의 소환조사에서 작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셀프 보조치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여 년간 계속돼 왔던 이 티타임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검찰과 언론 사이의 티타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요, 이 검찰하고 언론하고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갖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담당 수사검사가 또는 부장검사가 통상적으로 이제 부장검사가 아니면은 차장검사가 그동안에 이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하고 티타임에서 이번 수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언론인들이 이해가 얼마나 쉬워요. 왜냐하면 수사검사가 직접 브리핑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것이 피의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보준칙을 만들면서 아예 이런 티타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요. 이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1, 2, 3, 4차장이 번갈아가면서 주요 사건이 있을 때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진행해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브리핑을 해줬는데 이게 아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래서 이게 그러자 보니까 이제 취재 경쟁도 이 취재 경쟁이지만 또 부정확한 보도가 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이 담당 수사검사, 특히 차장검사들이 과거처럼 언론과 인터뷰하는, 제대로 브리핑을, 백브리핑을 하는 이런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는요, 수사검사는 아예 언론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신에 전문 공보관이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전문 공보관 제도는 또 다시 없앨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주 브리퍼가 차장검사가 된다면 전문 공보관은 일종의 이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능도 살리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내부 분위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이건 바람직한 것이고 이렇게 꼭 필요한 조치들을 다시 한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없어진 기능 중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되살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 아니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신원식 의원이 오래간만에 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이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자고 있었느냐, 왜 자고 있었느냐, 그렇게 깨기가 어려웠느냐, 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은 얼마나 난리를 쳤느냐,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관련 내용은 말이죠,
이 조선일보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가능성, 그러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가능성을 이제 세 가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중에 이제 하나가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깨우지 마라. 이렇게 먼저 지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꼭 자야 되니까, 숙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숙면이 국민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력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 두 번째는요. 어떻게 대통령이 자는데 감히 깨우겠느냐. 그렇게 깨우지 못할 정도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거나 뭐 너무나 피곤하거나 이래갖고 일어나지 못했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근거 없이 그렇게 비판하더니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는데도 깨워서는 안 된다는 이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것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이 녹화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어서 이제 연설로 이루어지는데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사진에 녹화된 것이 이제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잠을 잤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방송 내용을 참모들하고 대통령이 봤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사살 소각 보고도 받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사실도 청와대가 군에서 보고받고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거야말로 무능한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에는 뭐 청와대 라인도 있고 통전부 국정원 라인도 있고 군 통신선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라인만 제대로 가동을 했어도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걸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자로 몰아간 이유는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면책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밝히고요. 자, 그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던 안 했던 그리고 단순한 실족이든 극단적 선택했던 간에 대한민국이 그 이 국민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구조해야 하는 것은 그는 변치 않는 진리인 것 아니냐. 한강에서 내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를 구조하지 않아도 방치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청와대가 그리고 정부가 면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월북자로 몰았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건 뭐 100번 만번 정말 옳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중요한 뉴스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오늘 또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 박지원, 박범계, 우상호 지금 야당이 일제히 정부에 대해서 아주 총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